네, 최근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민하 시사평론가 함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이 답답하네요. 지금 오늘 한우가 땡기고 방어가 방어가 좀 땡기고 그러네요. 네. 동시에 이렇게 삼합으로 먹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삼합에 하나가 지금 쿡 키워가지고 조금 이거는 네. 쿠키는 좀 그렇고 시키지도 않아도 어쩌게 이렇게 충성을 하지? 아니, 임팩트 광고까지 해주네. 임팩트가 좀 강해서 지금 네. 저는 뭐 대단한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시사와 관련해서. 근데 갑자기 방어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방어나 먹고 우리 한우나 먹고 이렇게 따뜻한 연말을 그쵸. 지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남태령에서 그렇게 추운데 고생을 하고 그걸 20몇 시간이나 왜 안 열어주는 거야? 경기도는 트랙터 갈 수 있고 서울 시대로는 못 가나? 이게 무슨 뭐 남태령에서 계엄하는데 계엄 막는 그 방어군이야 뭐야? 근데 이 대한민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네. 경찰청장, 서울청장도 없는데 네. 어쩜 이렇게 잘 결정해가지고 저런 거 시키지 않아도 잘하는지 몰라. 국무총리도 누가 권한대 대통령 권한대행이지 윤석열 권한대행하라 그랬나? 그쵸. 근데도 어쩜 그렇게 해? 이게 대한민국 시스템이 이런 거예요? 아니면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지금 권력을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좀 되게 신기해.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걸 열어주면 앞으로도 계속 열어줘야 돼. 뭐 음. 앞으로 우리 경찰이 존재감이 없어져.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건가? 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 그냥 트랙터 한 줄로 그냥 보내주면 되잖아요. 한 차로만 차지하고 가도 되는 거를. 그러니까 그걸 남태령을 다 막아. 남태령 다 막아가지고 양차선을 다 막았어. 버스로 그냥 싹 막았더라고. 네. 거기가 차량 통행이 얼마나 많은 데인데. 그러면 서울 시민들도 불편해. 일단 뭐 왜 하자는 거야? 28시간 만에 처음으로 네. 남태령을 뚫었다라는 측면에서 시민의 승리이긴 한데. 남태령 대첩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네. 문제는 지금까지도 집회 시위의 자유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보다 소위 경찰들이 얘기하고 있는 교통체증을 막는 게 더 우선한 사유였다라는 게 확인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내막에는 교통체증이겠습니까? 용산 쪽에는 근처에도 오지 말라라고 하는. 제가 또 이건 용산발이 아니고서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권한대행이 이걸 뭐하러 막겠습니까? 이게 집회 시위 자유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뭐 수천 대가 올라와서 전쟁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의사를 농민들이 개진하겠다는 거고 또 권한대행이 또 거부권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양곡법 반려해서 민생 현안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민생 현안이잖아요. 이걸 양곡법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한테도 우리는 이런 이유가 있어라고 하면서 집회 시위도 못 하나? 서울까지 올라와서 농민들이 아니 근데 트랙터를 몰고 그럼 그 동안에 어디로 하늘에서 날아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왔잖아. 그러니까. 트랙터 달달달달 끌고 그러게 말이야. 바퀴가 네. 다 따라가지고 닿을 정도로 그렇게 왔는데 왜 남태령을 못 넘어와? 그러니까 이제 집회 시위에 관한 이제 경찰의 대응의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엄령을 이번에 선포한 게 누굽니까? 시민이 선포했습니까? 트랙터가 선포했습니까? 농민이 선포했나요? 전농이 선포했습니까? 권력이 선포한 거잖아요. 그렇죠. 맛이 간 권력이 선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민의 실질적인 위협을 준 거는 집회 시위를 하는 불순 세력이 아니고 권력이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걸 막은 건 누굽니까? 집회 시위를 하고 있는 시민이 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트랙터를 사실 이제 기존에도 농민들이 이제 트랙터를 가지고 농사를 지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시위를 한다고 끌고 오면은 막어요, 그거를. 막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막아서 뭐 자기들은 트랙터를 끌고 와가지고 뭐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막는 건데 트랙터 끌고 와서 뭐 하겠습니까, 그걸로? 트랙터로 뭐 포를 쏘겠습니까? 트랙터로 뭐 국회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뭐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뭐 국회의원을 체포를 하겠습니까? 트랙터로 뭐 국헌을 물랑케 하고 폭동을 일으키겠습니까? 그냥 트랙터 끌고 와가지고 거기 붙어있는 플랜카드로 말씀하신 대로 그 관저 앞에 가서 그냥 이 집회와 시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집회와 시위 그리고 이 트랙터뿐만이 아니라 거의 지금 이제 허가제 비슷하게 운영하잖아요, 집회와 시위를. 그렇죠. 이 뭐 요즘은 조금 이제 시국이 이래가지고 약간 이제 좀 유하게 해주는 것 같은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시민들의 어떤 이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이런 좀 역량을 좀 감안을 해서 이제는 정말 집회 시위와 관련된 법률은 신고제 헌법상의 그 신고제 원칙에 맞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집회와 또 이 행진 이런 것들을 법에 있는 대로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걸 이번에 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단두대 선경권이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은 탱크 장갑 차는 데고 농기계는 안 되는겨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어떤 분은 건의야 죗값 받자라는 분은 문재인 정부 때만 쌀값 조금 오르고 20년째 쌀값 고추값은 그대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정부가 이런 것도 자꾸 이제 시장 논리 이야기 하잖아요. 이런 거 이야기하면 이제 도시 분들은 야 자유시장 경제에서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유시장 경제에서 현대차 포니를 그 가격에 사준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20년 30년 동안 현대차 포니 스텔라 사가지고 미국에 싼 값에 수출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현대차 키워준 게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그게 자유시장 경제였습니까? 다 보조금 받고 있잖아. 지금 제가 수소차 타고 있는데요. 수소차를 타는데 그게 실제 가격은 7,500만 원이에요. 7,400만 원 될 거야. 정부 보조금이 3,500만 원이야. 그래서 제가 낸 돈이 한 4,200만 원 정도 될 텐데 차를 4,200만 원짜리 차로 만들었어요. 7,500만 원짜리 차로 만든 게 아니고. 그럼 3,500만 원을 현대차가 제대로 정부 보조금 받아가지고 수소차를 만드는데 보조금으로 그 연구 개발하는 보조금으로 다 썼다? 누가 믿습니까? 누가 믿어요 그거를? 다 검증해봤어요. 대기업들 가가지고 우리 세금이 대당 3,5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그 자재나 뭐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그 내부 인테리어나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 3,500만 원이 도대체 어디로 갔지? 그냥 기업들이 꿀꺽한 것 같은데 그런 느낌 들거든요. 그리고 특히 근데 이제 쌀이나 예. 농축산업 이런 거는 또 이제 또 다른 차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이제 뭐 쌀농사나 농축산업 이런 것들이 수지가 안 맞는다고 해서 그러면 가령 이제 포기하는 게 맞지 않느냐 농민들이 예. 정 수지가 안 맞으면은 포기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접근을 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쌀 생산 안 하고 다 수입하는 게 맞다. 그거에 동의를 하느냐 말이죠 우리 국민들이. 예. 그리고 그게 그러면 차라리 수입해 오는 게 맞아서 그게 수지가 맞아가지고 우리나라가 농업을 포기하고 농축산업을 다 포기했는데 어느 날 이제 그러면 여러 가지 시장 변동 상황에 따라서 외국에서 이제 이 재배하는 쌀값이 오르고 또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축산업이나 여러 가지 변동에 의해서 기후 변화도 있고 하니까 외국에서 이제 수입하는 어떤 뭐 쇠고기 가격이 오른다라든지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미 이제 국내의 어떤 농업 기반이나 이런 것들은 무너졌다고 하면 예.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이 쟁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완전히 이제 농업을 고사시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일정 정도의 국가의 역할이 필요한 거고 보조가 필요한 거고 특히 쌀은 쌀아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소비량이 줄고 있다거나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지금까지 쌀 산업을 이제 유지해 온 건데 그럼에도 지금 어쨌든 빈 구멍이 있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어떤 정책적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이 맥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쌀을 쟁여놓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쌀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식품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쌀로 만들 수 있는 거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밀은 근데 거의 한 90% 이상 다 수입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쌀로 밀을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이나 과자나 뭐 이런 것들을 가공식품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연구 개발을 그쪽으로 좀 집중을 시켜준다든가 하면서 농업도 살고 제조업도 살 수 있는 그런 상생의 방향으로는 왜 생각을 전혀 못하냐는 거죠. 단돈 1조 원에 1조 원이면 우리나라 예산 지금 600조 원인데 이제까지 우리가 다른 산업에 집중했던 것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왜 균형되게 그런 생각을 못하지? 그런 거에서 좀 안타깝다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그랬잖아요. 한참 산업화 우리 많이 할 때 그 도시의 임금을 싸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 저임금 노동자들이 생활하는 최소한의 뭔가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쌀값이 비싸면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쌀 소비도 많고 그때 정부가 쌀값을 싸게 유지하는 정책들을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걸 그대로 그 사고 방식을 갖고 있어 지금까지. 근데 다른 거 인플레이션 때문에 다른 물가들은 막 생활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쌀값까지 올라가 버리면 큰일 난다고 봤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빨리 시장에서 격리하거나 쌀값이 폭락하지 않게 조절을 하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막 쌀값 폭락한 거야. 그래가지고 사실 이 논쟁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네. 농업사업법이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쌀이 폭락하고 있는데도 미적되면서 쌀 격리 제대로 안 했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쌀값이 제대로 유지가 안 되고 농민들 입장에서는 쌀은 이미 시장 논리가 어느 정도 들어가 버려가지고 쌀값이 자꾸 떨어지는 거 막지 못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우성치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가라고 일종의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는 쌀값이 형성됐을 때 빨리 시장에서 격리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농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된다. 이런 취지를 담고 있는 거고 내가 국회에서 임미애 의원이 연설하는 거 보면서 뭉클하기도 했거든요. 예. 이미 하고 있는 거야 정부가 다. 그거 법적으로 법제화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위헌이라고 얘기해. 그럼 정부가 행정부에서 하는 것도 다 위헌이지? 그러니까 법제화하는 거는 위헌이라고 하면서 또 하는 건 다 해. 그리고 또 거꾸로 말하면은 그러면 쌀 대신에 다른 농작물을 심어야 된다고 하면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제대로 안 해. 그러니까. 그냥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농정을 제대로 안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거나 법제화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위헌이라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데 거기에 총리라고 하는 자가 맞장구를 쳐가면서 지금 권한대행인데 그렇죠. 총리가 아니라 이제 권한대행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걸 위헌이니 조목조목 국민들 앞에서 얘기해가지고 그러면 제대로 대책을 만들든가. 대책도 못 만드는 주제에 무슨 법 만들겠다 그러니까 위헌이라고 그렇게 주구장창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한덕수가 지금 헌법재판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헌재 재판관 임명하는 건데 오늘 내일 지금 청문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24일로 이제 기한을 24일까지 뭔가 명확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으면은 탄핵하겠다. 민주당이 이렇게 나온 거는 결국 내일까지 청문회 끝나고 일사천리로 빨리 크리스마스 전에 한덕수가 입장 표명을 하거나 아니면은 임명 동의안 바로 제출하면 그냥 바로 처리해라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제 한덕수는 그거를 할 의사가 지금 없는 겁니까? 아니면은 눈치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없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핵심이 뭐냐면 오늘이라도 상설 특검을 추천 의뢰할 것인가의 문제가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한덕수가 소위 지금 위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상설 특검이라고 하는 건 지체 없이 추천 의뢰를 해야 되는데 지금 12일 본인이 권한대행한 지 지금 7일인가 8일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뭉개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법을 어기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6개 거부권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일정하게 좀 거기까지는 양보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엔 양보하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첫 번째 가닥이 상설 특검을 오늘 내일 중에 추천 의뢰할 것인가의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어느 시점에 이 쌍특검, 그러니까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오케이 할 거냐 이 부분 이 두 가지 가닥을 내일까지 내지 않으면 탄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뭐 27일, 28일 뭐 이 시점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건 약간 차후의 문제이더라도 여기에 대해서까지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한덕수는 할 생각이 없다라고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거 마찬가지다.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는 기존에 이 정부가 거부권을 얘기했으니까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로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내란의 피의자이고 김건희 특검은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요구하는 상황인데 이 두 개 다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하지 않겠다. 그럼 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뭐냐?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검찰과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용산과 검찰과의 밀착. 그래서 지금 공수처가 체포를 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체포를 하게 되면 20일 이내에 기소를 해야 되는데 기소를 하게 되면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하지 못하니까 검찰에 넘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검찰에 넘겨야 되는 상황인데 그 전에 특검이 안 되면 검찰이 모든 것을 손에 쥐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전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지금 엄청난 좀 압박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 한덕수에게 아니면 내란 특검의 특검이 기소를 못하게 하려면 특검을 미뤄야 된다. 그거는 이해가 돼요. 예. 그래서 뭐 윤석열이 그거를 압박을 넣을 수 있다. 근데 헌재 재판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이 계속 지금 뭐 수치 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차원으로 한덕수가 행동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둑에서 수순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바둑은 둘 줄 모르는데 예. 수순이 중요하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한덕수 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가지고 요걸 인질로 잡은 것 같아요. 이 임명권을 이걸 인질로 인질로. 잡고 뭘 하는 거냐? 그러니까 여기 포인트가 이제 지금 말씀은 포인트가 이제 헌재 재판관 임명이 포인트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예.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러니까 지금 입장이 각각 지금 이 방점을 찍는 입장들이 다른 거거든요.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입장에 방점을 찍는 거는 거부권 행사입니다. 제가 볼 때는 특검 거부권 행사에 방점을 찍는 것이고 이 특검 거부권 행사를 일단은 하는 게 먼저고 이걸 할 건데 그러면 지금 김건희 특검하고 내란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하면은 민주당이 탄핵을 한다고 할 것인데 그렇죠. 헌재 재판관 임명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내가 임명을 할 수도라고 하는 여지를 남겨놓으면 그러면은 일단 임명을 할 때까지는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한덕수의 머릿속에서는. 그러니까 요걸 인질로 잡고 지금 자기가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이제 틈을 만들어 놓고 예. 요 움직이려는 그런 처신인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지금 강하게 저는 좀 들고 있습니다. 글쎄요, 참 너무 어이가 없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그런데, 해서 뭘 얻을 수 있는 게 있나? 한덕수가? 그치, 얻을 수는 없죠. 네. 한덕수가 얻어가지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예전에 황교안 당시 권한대의 경우에는 대선 출마를 염두에 뒀다. 정치 행보를 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신의 그 행위 하나하나가 그 이제 정치적 의미로 해석될 여지를 남겨뒀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치를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문제, 그리고 일종의 보온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괜히 쓸데없이 지금 그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속내는 그런 것들이 작동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쌍특검의 경우에는 12월 31일, 1월 1일이 되면 공포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 침대 축구하면서 버팅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최대한 지금 여당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전략이 침대 축구잖아요. 시간을 지연시키는 전략. 그래서 헌재 심판도 좀 늦게 들어가고 헌재 결정도 늦게 나오고 이게 전체적인 어떤 그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뒤로 늦추면 또 이재명 대표 2심 재판도 나올 것이고 그러면 또 거기에서 유죄가 나오면 이재명 체제에 대한 그 이재명에 대한 일종의 이제 우려, 걱정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민주당의 내부 분열이 일어날 거고 그럼 대선에 들어가도 새로운 후보가 나오게 될 경우는 한판 해볼 만하다라고 한다거나 이런 식의 판을 자꾸 머릿속으로 그려가면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그 연장선이라고 오래된 보여요. 프레임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세상에 그렇게 머릿속으로 굴리는 대로 돌아가면 뭐 얼마나 쉽겠어요. 그게 쉽게 말해 이제 저 아침 방송 라디오 시사 프로에서 늘 나오는 어떤 패널들이나 이른바 이제 중도라는 정치인들이 나와서 하는 어떤 식상한 논리인데 제가 그제였죠. 갤럽을 보니까 갤럽을 그 분석 기사들이 그런 기사들은 안 나오던데 갤럽 보니까 이미 상황이 끝난 것 같던데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민주당이 48이고 국민의힘이 24인데 여기에서 멈춰 있어요. 지난주도 24였어. 근데 국민의힘은 정체된데 민주당은 48이야. 근데 민주당보다 조금 덜 나왔죠. 이재명 네. 차기 장래 37인가요? 37인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언론들은 민주당은 48인데 왜 이재명은 37이냐. 그래서 약간 좀 이런 뭐가 있지 않느냐, 여지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던데 그리고 그게 이제 이 국민의힘의 해석이랑 이렇게 같이 맞물리는 측면도 있는데 과거 거랑 비교를 해보면 있잖아요. 문재인 때 그 박근혜 탄핵 때 문재인 국면이랑 비교를 해보면 훨씬 높아요. 근데 그건 이제 훨씬 높아요. 전화 면접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금 ARS는요. 아니 한국갤럽 똑같은 한국갤럽이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네. 지금 얘기하는 거 이제 그 보수 언론의 일부에서 얘기하는 게 네. 정당 지지율만큼 이재명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건 네. 이재명이 리스크 아니냐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그렇죠. 이재명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화 면접에 기준하는 건데 네. 예를 들면 지금 ARS로 하면요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50% 이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정당 지지율이.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도 예,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문재인 때 2017년에 탄핵 국면에서 16년 말 17년 초 이 정도랑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랑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이재명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져 있어. 지금 한노고는 무슨 뭐 5% 미친 것 같고. 그래서 그때는요. 예, 중도층이 빡빡하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당이 있어가지고 그러네. 안철수가 있었죠. 안철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꼭 그것을 잡고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은 아주 제가 볼 때 완벽한 거예요. 그냥 상황 자체가 지금은 내란 세력을 어떻게 다수가 모여서 그러니까 물리칠 것인가의 문제가 핵심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수가 민주당인 거고 거기에 중요한 인물이 이재명인 거예요. 근데 이런 판단을 하지 않고 계속 과거처럼 공격을 하면 이재명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리스크화하게 되고 야권이 분열되면 뭐 옛날처럼 될 것이다. 선거도 해볼 만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 발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되게 바보 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국민한테 총을 대놓고 나서 하는 얘기가 너무 그렇다고 식상해. 얘기해요. 과거의 논리대로 하면 뭐 예, 그 2017년 대선 때 그때 자기들이 보수 진영이 범보수 진영이 51에서 52 사이 정도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은. 그렇지. 왜냐하면 안철수도 넣고 유승민도 넣고 홍준표도 넣고 이렇게 다 넣어서 합쳐놓고 보니까 예. 51점 몇이 나와요. 52가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분열만 안 되면 해볼 만한 싸움이다. 이번 대선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얼마나 쉬워. 안철수는 뭐 그러면은 다 보수가 찍었나?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맞습니다. 지지율 24%가 그때 홍준표가 받았던 24%딱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고 그것만 일단 잘 지키면 거기다가 의견 유보층이 있는 데다가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37이고 한동훈 뭐 홍준표 5 뭐 해가지고 보수 진영 다 합치면 한 17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37에 17 나오는 거에서 의견 유보가 35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 중에서 투표 한 20 안 한다 치면 어. 15 정도는 우리한테 더 덧붙이면 해볼 만한 싸움이다. 네. 이런 식의 계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산술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유죄만 나와주면은 확 흔들리고 민주당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면 다음번 대선도 우리가 먹을 수 있어. 야, 너무 도둑놈 아니냐, 솔직히. 난 아니, 진짜 도둑놈이라고 생각해. 내란 일으키고 내란에 사실상 동조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다음 대선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근데 그 계엄이랄지 내란이랄지 이 모든 것을 극복한 사람들은 또 한국 사람들인데 제가 볼 때는 후보를 한국 낼지, 유권자들을 후보를 낼지 어떻게 말아야 될지 생각하는 고민해야 거야? 될 게 국민의힘인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맞아. 그 상황에서 국민들이 야, 네. 너희들이 후보를 낼 수 있어? 어떻게 내란을 지금 제가 볼 때 공모했는지, 동조했는지, 방조했는지를 알 수 없으나 그렇죠. 증거는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니네들이 어떻게 감히 대통령을 하겠다고 비상대권을 가진 대통령을 하겠다고 후보를 낼 수 있어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힐 게 제가 볼 때 뻔한데 그 당이 계산을 해서 과거엔 그랬으니까 야 이번에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땐 거의 전체주의적 발상, 독재적 발상이에요. 근데 우리 근데 앞으로 이제 그런 얘기 해야 되겠는데요. 다각적인 이제 노림수가 있는 건데 지금 뭐 대선은 얘기할 처지겠습니까? 그 분들이 그렇지도 않거니와 그리고 대다수의 이제 유권자들이 제가 볼 때는 아직 이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라고 체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제 고관여층 내지는 이제 뭐 그렇죠. 이 맨날 이제 정치 뉴스 얘기하는 사람들이야 이미 예. 시작이 됐죠. 그렇죠. 이미 시작된 거고 이미 대선 국면이지만 뭐 일반 유권자들 우리 옆에 있는 뭐 이 아주 뭐 평범한 시민들은 아직 이 상황 어떻게 정리되느냐 이게 큰 관심사인 것이지 누가 대통령 다음에 되는 거냐를 본격적인 관심사로 넘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여론조사 해보면은 왜 이재명은 요거밖에 안 나오는데 정당 지지율이 그러냐 이거는 아직 그거는 대선 내에서 본격적으로 시작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거를 맞습니다. 감안해서 봐야 되는 거고 예. 지금 국민의힘과 이 지금 내란 세력의 의도에 대해서 제가 다각적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 대선을 이제 감안한 지금 말씀드린 지연 전략 뭐 이런 것도 물론 있는데 제가 볼 때 1차적으로 지지층 결집 전략이 1차적으로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얘기를 하면 왜냐하면 자기들이 잘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너무 잘한 겁니다. 계엄령이라는 거를 반드시 선포했어야 됩니다. 요 하나의 논리로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재명이라는 악마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이게 얘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얼마나 잘못된 정당인지 민주당이 그동안 해온 게 얼마나 이제 잘못됐는지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를 이제 막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이제 더 강화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이게 이런 논리가 제가 볼 때는 중도층이나 뭐 이런 데서 회자되는 게 아니라 이 극우층에서 훨씬 더 그 많이 안에서만. 회자되는 논리예요. 그 지금 자기들끼리 그 무슨 뭐 이미지도 만들어 가지고 공유하고 막 이러거든요. 예. 얼마나 이재명 대표가 나쁜 사람인지 그리고 민주당이 무슨 뭐 이 계엄령 선포 정당한 논리 있지 않습니까? 예. 예산을 깎고 뭐 탄핵을 하고 이런 거 오죽하면 그것을 대표하는 네 글자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오죽하면이에요. 오죽하면 윤석열이 계엄령까지 선포했겠느냐. 그러니까 계엄령을 선포한 것 자체는 정당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오죽하면이 필요한 거죠. 이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어떤 맥락에서의 작전도 일부 이게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어떤 뭐 이재명 대표의 무슨 여러 가지 약점을 뭐 거론하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이런 논리로 가는 거 오죽하면으로 가는 논리가 저는 대단히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측은 이 지지층이 이런 어떤 이 논리로 인해서 일부 결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고무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황당합니다 지금 상황이. 근데 그 황당한 논리가 단 한마디에 깨져버릴 수가 있는 게 이재명 때문에 그럼 계엄했으면 한동훈은 왜 체포하려고 했어? 이재명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생각했는지 붙어가지고 그랬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결국은 본질은 이재명 때문에 계엄을 한 게 아니고 김건희 때문에 자기 부인 때문에 2020년 검찰총장 시절부터 혹시 그 뒤에서 고발 사주를 윤석열이 한 게 아니냐. 자기 부인 지키려고. 이 의혹부터 제기를 시작을 해보면 오히려 2024년 이 4년 동안의 퍼즐이 다 풀린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4년 동안 이자는 어떤 공익적인 마음이랄지 뭐 윤석열 씨를 말하는 겁니다. 이자라는 거는. 이 공익적인 마음이랄지 국가를 위한 마음이랄지 나라를 위한 마음 요거는 그냥 얼굴에 분장을 하고 가면 써서 이야기를 해왔던 거고 속으로는 끊임없이 내 마누라 주가 조작했던 거 어떻게 덮어주지? 그리고 인수위 때는 양평고속도로 저거를 어떻게 회계하지? 인수위 때 나왔잖아. 어? 이런 모든 것들 그다음에 뭐 이종호랑 연락도 그렇지 최상병이랑도 그렇죠. 최상병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 최상병 때 경로를 한 이유가 뭐야? 김건희를 통해서 이종호를 통해서 김건희에게 무슨 말을 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네.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게 지난 총선 때 막 활성화되는 얘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담론에서 네. 이런 정치 담론에서 오늘 한겨레 신문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항상 뭐 제기되던 의혹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부정선거 얘기도 그러니까 자기가 믿었을 수는 있는데 이 계엄의 어떤 그 트리거가 되는 게 부정선거 얘기도 사실은 100% 진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물론 믿었는데 제가 볼 때 믿었는데 부정선거 얘기를 뭔가 이것을 100% 내가 한번 규명해 보고자 계엄을 선포하여서 이 선관위를 뭐 쉽게 얘기하면 공격한 것이다라는 극우들의 지금 극우 세계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극우 유튜브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잖아요. 부정선거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다.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100%는. 오늘 한겨레 신문을 보면은 3월 달에 굉장히 격앙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이 윤석열이라는 자가. 3월 말 이렇게 나와있죠. 그렇죠. 왜 그랬느냐. 예. 총선을 지게 생겼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맞아. 총선 지게 생겼으니까. 런종섭은 본인이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예. 총선 지게 생겼으니까 그런 거고 총선을 지면은 왜 문제가 되느냐? 총선 크게 질 것 같은데 지금 보고 올라오는 거 보니까 당에서 올라오는 거 보니까 크게 질 것 같고 한동훈도 뭐 내 편은 아닌 것 같고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총선 크게 지면은 김건희 특검 이런 거는 국회에서 버티는데 한도가 있는 거고 통과될 것 같고 김건희 특검 통과되면은 지금 총선에 나온 얘기, 이 최상병 얘기, 그다음에 최상병 사건과 관련된 얘기, 그다음에 말씀하신 이제 그럼 최상병 사건 나오면 뭐 나와야 됩니까? 이종호 나와야 되죠. 도이치모터스 나와야 되죠. 김건희 관련 얘기 다 나와야 되죠. 이거 다 어떻게 됩니까? 방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작년 12월부터 사실은 계엄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그때는 꾹 무릎 꿇고 말릴 수준은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군인들이 아니 왜 그러세요? 그러고 그냥 하하 웃고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3월 달에는 도저히 말릴 수 없는 수준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그렇다는 건 뭐냐?
이 선거 결과를 엎기 위해서 계엄을 한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그리고 맞아요. 선거 결과를 엎어야 되니까 부정선거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거를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방어를 해야 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해야겠기에 나머지는 다 깨맞춰주는 논리일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이게. 아니 이게- 중앙선관위 직원들을 잡으러 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네. 작년 12월이 되게 중요한 시점인데요. 지금 나온 얘기로는 작년 12월에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죠. 예. 경호처장하고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원식하고 그다음에 안보실장이었던 조태용하고 그리고 김명수 합참의장하고 예.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계엄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음. 그때가 김건희 특검법 첫 발의했을 때 민주당이 아. 그리고 그때 한동훈이 국민 눈높이 얘기하고 국민 그럴 눈높이 때입니다. 얘기하고 음. 그래서 사실 보수 진영에서는 그 얘기를 해요. 한동훈 때문에 윤석열이 계엄 선포했다는 얘기도 해. 네. 왜냐하면 원래 이게 통제가 안 되는 인간인데 한동훈마저 자꾸 꼭지를 돌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이 자꾸 내가 어찌됐든 비대위원장 임명하는데 저게 사사건건 나한테 지금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더 꼭지가 돌았던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한동훈 탓을 또 하는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대충 맞아떨어져.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그렇게 김건희 특검법 얘기 나올 때 한번 또 계엄 선포할 것처럼 막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서 그 정도까지는 안 말렸는데 총선 보니까 총선판이 희한하게 돌아가고 3월 말에 거기에 부정선거라는 게 이미 박혀있는 인간인데 자기가 사상권과 할 때마다 한동훈이 방해를 하지. 야당 여론은 굉장히 안 좋지. 뭐 대파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몰리니까 그때 그냥 3월달에 확 계엄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야. 또 모임했을 때 예. 그때는 진짜 구체적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 뜯어 말리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인간을 촉발시켰던 몇 가지 계기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들은 계속 그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거기에 핑계일 가능성. 거기에 김건희 문제가 하나 떡 더 얹어졌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데 다시 보니까 총선까지도 완전히 참패할 것 같으니까 판을 확 엎어버리려고 했던 거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판을 계속 엎으려고 하는 시도들을 계획적으로 계속 움직임을 가지면서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김용현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보내는 일까지 벌어진 거지. 이거 좀 개부학적으로 수정을 해봐야 되는데 보면 윤건희한테 비상계엄을 상수했던 것 같아요. 학자십니다. 개보학적으로 수정한다. 아니, 이런 표현이 왜냐하면 나오죠. 윤건이가 김건이에요? 윤석열하고 그렇죠. 김건희를 사람을 섞어가지고 오케이. 둘을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설명이 좀 안 되는 게 오케이. 너무 많아서 맞아요. 2022년 대선 전 캠프 관계자가 이 윤석열이 그 당시에 계엄령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내용이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집권 후에 반대 세력의 소란이 심해지거나 촛불 시위 가능성이거나 화재가 나오자 그게 무슨 걱정이냐? 계엄령을 발동해서 다 쓸어버리면 되지. 라는 얘기를 이미 2022년 대선 캠프 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대선 캠프 때. 캠프 때. 이건 이제 대선 캠프에서 관계자, 익명의 관계자 말로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통치하다가 반대하는 놈들이 많으면 그냥 비상대권으로 쓸어버리면 되지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2023년 12월 달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뭐가 있었습니까? 김건희가 나 깜빵 가나요? 라고 물어봤다는 게 이 12월 달인 거죠. 그러니까 전 적어도 윤건희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기 앞을 가로막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다양한 방식으로 제거했겠습니다만 최종적 방식으로 대통령은 비상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실행할 생각을 계속했던 거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합참을 계속 거쳐왔던 김용현이라는 인물이에요. 합참이 계엄을 다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준비하고 예비하고 다 검토하고. 근데 김용현이 이 내용을 다 알았던 거죠. 합참에서 계속 불고 왔던 사람이고 작전도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계엄과 작전을 다 아는 사람이 옆에서 계속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이건 그냥 자기가 어떤 비상대권의 가능성 문제가 아니라 실행이 가능한 영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2023년 12월, 2023년 3월 말, 그다음에 2024년 8월 달에 직접 안가에다가 다 불러가지고 그 방첩사, 특전사, 수방사 다 불러가지고 작전 계획을 짜기 시작을 했었고 근데 또 하필이면 12월 3일이냐. 이건 예를 들면 작전이 아니라 주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윤건희가 아니고는 나올 수 없는 덩어리의 게임이 벌어졌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비참하고 공포스러운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이런 자가 다시 이제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탄핵이 기각돼서 다시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계엄을 안 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지금 쭉 보면 저는 진짜 계속 내란이거나 의심. 진짜 국민이 내란을 일으켜. 그렇죠. 그때 가면 그때 가면 나라가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럼요.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혁명이 거예요. 일어나는 거죠. 네. 내전이 진짜 내전, 엎어버리는 내전과 거지. 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환율은 없을 2,000원 될 수가 없는 거고 얘기지. 완전히 이게 미친 상황이 되는데 제가 이거를 더 이상 평론가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네. 네. 이거는 혁명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김민하 혁명가 본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아니 근데 이제 혁명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보수는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원래의 생각대로 체제 안정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을 탄핵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최대한 힘을 모아줘야 되거든.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체제 안정, 보수 정당으로서 할 수 있는 그자들이요. 그자들이 아니 그자들이 그러니까 상식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원론적으로는 그 보수정당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치. 맞아요. 보십시오. 이번에 행태 추경호부터 시작되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면 눈으로 본 거잖아요. 이게 무슨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눈으로 그 군인들이 들어와서 국회를 포위하고 국민들에게 총을 쏘고 장갑차를 국민이 막는 모습을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 거기에 대해서 투표하지 않은 행위, 그러니까 본인이 가서 국회에 안 들어간 행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었다거나 또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뭐라고 난리를 쳐서 못 들어갔다거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은 내란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작태들을 보면 그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이걸 통해서 이익을 획득하는 방법,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당은요 윤석열도 필요 없어요. 자기들의 이익들의 카르텔들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윤석열이 날아가건 뭐 상관없고, 그러니까 자기 핵심적 지지층만 가지고 지금 위기의 상황들을 어떤 형태든 극복하는 게 중요한 과제인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자들한테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저긴 진짜 제가 국민들이 아마 나중에 정당 해산 요구를 아주 격렬하게 할 거라고 봐요. 전 저 당에 대해서.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정당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고요. 뭐 그러다 보면 점점점 극우화되는 당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데 이 국민의힘이 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박근혜 탄핵되고 난 다음에 5년 만에 다시 정권을 잡았어요. 웃기는 거지 사실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정권 내주고 다시 잡는 게 5년이 걸리는데 그럼 자기네들이 그러면 그때 분열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힘들었다고 하는데 뭘 얼마나 힘들었다고? 안 그래요? 그렇죠. 한 번 정권 내줘가지고 그렇게 힘들어? 예. 있을 수 없는 거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때 나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른미래로 떨어져 나왔다가 자기 안에 막 격하게 논쟁을 벌이면서 그러면서 다시 합쳐지는 과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준석을 세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뭔가 변화하는 모습을 국민한테 보냈기 때문에 그래도 기대를 받고 다시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분열됐던 것에 대한 트라우마를 얘기를 해. 지금 분열이 안 되면은 내가 볼 때는 죽어. 그냥 죽는 길로 가는 그냥 거거든요. 죽는 거야. 근데 산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그냥 우리는 영남 자민련으로 영남만 꽉 지키고 있으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럼 그거를 지키면 내가 일단 산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예. 다수가 또 어떻게 됐든 말든 총선은 뭐 아직 3년이나 더 남았기 때문에 그때 같은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계급장 하나 더 다는 것뿐이야.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 사실은. 국민들이 뭐라고 하든가. 근데 영남 자민련으로 해서 뭐 거기에서 65석 얻고 그 다음에 서울 일부에서 얻어서 7, 80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사는 게 한국 정치에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완전히 이제 극우 정당화돼서 3분의 2 이상의 국회가 저는 민주당이 리버럴 보수 정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강 정책들 보면 뭐 서유럽이나 이런 나라들과 비교를 해보면 보수 정당이 맞아요. 그럼 보수 정당과 새롭게 태어나는 합리적인 진보 정당 정도가 서로 이렇게 막 경합을 해가면서 그게 무슨 뭐 녹색당이든 무슨 당이든 간에 그래 가면서 그 안에서 3분의 2로 이야기를 하는 게 국민 대의에 맞지. 이렇게 스스로 나는 전두환 당이야. 나는 속마음은 전두환이야. 그리고 박정희 동상 거기다 세워. 대구에다 세워. 그리고 우리 박정희 전두환 시대로 돌아가자. 그리고 속마음은 이럴 거 아니에요. 전두환이 자연사를 했잖아. 그렇죠. 감방에 한 2년 가 있었지만 백담사에서 럭셔리로 산속에서 생활했었고 잘 생활했거든요. 그때 사실. 예? 거의 대통령급에 그런 식으로 백담사에서 살면은 그 특히 등산인들은 너무 좋아하지. 정말 럭셔리 생활을 했거든. 그래서 오래 살았나? 92 그 전두환이 자연사에 돌아가신 선친이랑 32년생이에요. 똑같아요. 굉장히 장수했거든. 오래 살아서
얼굴도 끝까지 좋았잖아. 이런 전두환 자연사했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년 만에 정권 재창출했지. 세상이 만만한 거지 뭐. 그래. 예. 그 팀이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야. 또 기회 오고. 유권자가 얼마나 얼마든지. 개돼지처럼 보이겠어. 그러니까 이제 시간만 지나면 예. 사람은 까먹을 거고. 그러니까 윤상현 얘기가 다 그게 그런 윤상현 얘기가 논리거든요. 딱 그- 그러니까 까먹으면 그때 가면 또 다른 적이 만들어질 거야. 예. 지금에야 우리가 윤석열 때문에 적으로 몰리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뭐 이재명도 등장할 거고 누구도 등장할 거고 그들을 적으로 만들어서 그 적에 대항하는 우리의 세력들을 모으게 되면 중도 충돌 우리한테 오지 않겠어? 그때까지만 잘 참자고라고 하는 방식인 거죠. 맞아요. 되게 제가 볼 때는 미전하고 나쁜 놈들이야. 뭐 나쁜 나쁜 놈들이야. 놈들이죠. 기본적으로 속마음이 시커멓고 정말 그 사익에만 가득 찬 나쁜 놈들이에요. 어떻게 국가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나?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잠시 광고 보고 뒷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당연하죠. 비교와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와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서경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 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매월 나가는 요금 부담되시죠? 여러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할 때 최대 48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무려 총 108만 원의 혜택이 3년마다 나갑니다. 약정 끝나셨다면 꼭 신청해 보시길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는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 가능합니다. 1670-2571 전화하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할 때 스픽스 유튜브 채널 보고 왔다라고 하시면 현금 비밀 혜택과 함께 웰세이브의 고함량 비타민 B 제품을 선물로 100% 증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러니까 그 뭐 2020년 대선 캠프 때도 이야기했다라는 계엄 이야기를 했다라는 2022년 대선 캠프 때. 2022년 네, 대선 캠프 때. 그 전에 한동수 감찰부장도 얘기를 했잖아요. 한동수 감찰부장도 검찰총장 시절에 그때 회식 자리에서도 그때도 얘기를 꺼냈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육사 나왔으면은 계엄 확 해버렸을 거라고. 쿠데타 확 해버렸을 거라고 그랬대잖아. 김종필도 그러니까- 그때는 뭐 중령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 했었죠. 네. 그때. 그러니까 그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거고 음. 오늘 한국일보 보도에서도 그렇지만 그 선거 부정이라는 인식은 이미 굉장히 오래전부터 싹터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던 대선조차도 믿지 않았던 결과를 믿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선관위 탈탈 터는 작업들을 했던 거 아니에요. 논란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시켰는데 감사수도 제대로 못 찾아내.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국정원한테 시켰는데 국정원도 뭐 별 효과가 없어. 검찰이 마지막으로 검찰한테 기대를 했는데 검찰도 가가지고 뭐 뒤져봤다고 얘기하는데 고발 사건 가지고 들여다봐도 뭐 별 신통치가 않아. 그러니까 확 군대 집어넣어가지고 정보사애들 통해가지고 서버를 들고 뜯어오든 말든 노태악 붙잡아다가 뭐 고문을 했든 어쨌든 간에 선거 부정 있는 거 밝혀내라고 시켰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보면은 작년 12월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던 인간의 그 유튜브 방송을 매일 3시, 4시쯤이나 뭐 1시간은 하루에 봐야 된다잖아요. 꼭. 그래 그 시간에는 아무도 참모들이 방해를 못했다고 하는 얘기가 이미 언론계에 다 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그러니까 계속 그런 사고에 경도돼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뜻대로 안 되지, 안 되는 데다가 김건희 특검법 얘기 나오지, 막 선거 막 참패하지. 점점점 사람 자체가 이게 우리가 왜 그 이상한 인간의 머리를 자꾸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이상한 인간의 머릿속에는 왜 본인 때문에 나 윤석열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또는 김건희 때문에 내 부인 때문에 내 부인의 어떤 의혹들 때문에 내가 선거에 진다. 그리고 국정이 지금 난맥상이다. 이런 생각을 왜 못했을까? 이 인간은 정말 그러니까 너무 무책임한 거잖아요. 자기 자아를 이렇게 돌아보는 기본적인 기능 자체가 뇌에 없나? 없는 거지. 독재는 대부분 무오류예요. 아. 독재가 합리화되는 건
자기가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세팅해내는 거예요. 시스템으로요. 그래서 거기에 저항하는 자들은 다 절멸시키거나 구금시키거나 체포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깔끔하게 정화시켜서 내가 하는 얘기는 모두가 다 옳은 것이라고 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검사 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적들을 다 고립시키고 격파시켜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 통하는 세상. 내가 한번 맡기겠잖아요. 검찰총장 할 때. 문재인이라는 사람 때문에 힘들긴 했었습니다만 자기가 그런 거 겪었었고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그런 일을 했을 것 같고, 저는 이게 왜 전두환의 후회라고 생각이 드냐면 그 최상목 부총리한테 얘기했다는 게 국회 운영비 끊고 구체 운영비 끊고 그래, 일단 비상계엄 입법부를 입법부. 운영하라고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네. 비상계엄 입법부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전두환이 했던 거예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설치하고 그다음에 통일주의 국민회의에서 간선으로 뽑게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자기 머릿속에서는 전두환이 1980년대 했던 그 시스템, 그냥 자기가 말 한마디 하면 다 정리가 되는 시스템들을 갈망을 했던 것 같고, 근데 어떻게 자기가 거기서 무슨 뭐죠? 법관으로 뭐 내렸다고 하는 1980년도 도망 다녔다고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사연. 아 모의 재판. 그럼 모의 재판을 왜 네.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인간은. 그러니까, 아니 뭐 수업이니까 예. 가지고 그러니까 이 심리적으로 접근하면 원래 자존감이 좀 낮은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잘못했다고 잘못한 걸 인정하는 순간, 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인정하는 순간, 예. 그것을 납득을 해버리는 순간 자기의 존재가 이제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이 아 내가 그 잘못을 했다 사과도 그런 잘해요. 것을 인정함으로써 나의 이제 부족한 점을 고칠 수가 있고 네. 그걸 보완함으로써 이제 자기가 좀 더 이제 좀 완전한 존재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심리적으로 이제 뭐 약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됐다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런 어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독재적인 마인드가 어디서 왔느냐 이런 거를 이제 추적해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검사들이 언제 자기가 틀렸다고 합니까? 저는 이런 그렇지. 심리적인 취약성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측면에서 강화되어 왔는가, 이거를 사회적 활동 속에서 강화되어 온 거고, 검사는 특히 특수부 에이스 엘리트 검사의 그 사회적 연결고리 속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엘리트다, 이게 이 사람이 에이스의 자질과 능력이 있다 이게 아니고 예. 그 하여간 그 예, 주변에 있었으니까. 예, 그 일당들 속에 있었던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소를 하고 그 다음에 뭘 하고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없던 죄도 어쨌든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이고 있는 죄도 없다고 하면 없는 것이고 기준이 다 자기인 거잖아요. 자기이지 않습니까? 어떤 원래 절대적 기준이 있는데 내가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있는 죄는 있다고 하고 없는 죄는 없다고 해야겠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기준인 삶을 굉장히 오래 살아왔던 거고, 그리고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무죄가 나오더라도 그게 본인들이 잘못해서 무죄가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판사가 잘못한 거죠. 죄가 있는데 왜 판사는 그렇게 판결을 했는가? 가서 술이나 먹자. 이 울분을 토하면서, 이 사회가 잘못된 거에 대한 울분을 토하면서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추정컨대. 그렇죠. 그렇다면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면, 지도자가 됐다면 과연 그러한 성향을 검사이던 시절에는 그랬으니까는 이제 대통령이니까는 여러 사람 말도 잘 듣고 내가 고집도 꺾고 뭐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를 지키기 위한 어떤 사적인 욕망, 사적인 어떤 의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윤석열의 성정 자체가 그런 독재적인 열등감에 가득 찬, 뭐 나치 히틀러도 사실은 굉장히 열등감에 가득 찬 그렇죠. 사람인데 맞아요. 독재적인 어떤 성정이 있었다. 플러스 그 나치랑 진짜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밑에 있는 국무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지금 거의 못 해줬거든요. 특히 지금 어제 MBC 보도 보면 문상호 사령관 같은 경우는 문상호를 유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문상호가 경질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문상호를 유임시키기 위해서 김용현을 갖다 꽂아버린 거잖아. 네? 저기 경호처장 갔던 김용현을 꽂아버리고 거기에 신원식을 다시 안보실장으로 가고, 안보실장 몇 개월 하지도 않았는데 안보실장 날리고, 이 과정이 사실은 누구의 머릿속에서 나왔을까? 윤석열의 머릿속이라기보다는 김용현이가 이 간신히 자기 사람들 위주로 해서 정보사령관을 계속 앉히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자들이 계속 이제 술 먹는 회동을 하고 뭐 이랬던 거 아닌가, 이른바 이제 치풍한 파들이.
이 사안을 보면 예. 노상원이라는 예. 보살 이제 보살. 준 보살 있지 않습니까? 예. 아기 보살 옆에 있는 준 보살 햄버거 좋아하는. 남자 보살이라고 뭐. 예. 햄버거는 뭐 저도 좋아합니다만. 예. 그 아무튼 노상원하고 김용현하고 관계가 깊은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수방사 있을 때부터 알았던 것이고 뭐 육군본부인지 합참인지 뭐 거가서도 이제 김용현이 뭐 이렇게 뭘 시키면 김용현이 이제 좀 무대뽀를 시키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노상원이 쥐어짜가지고 어쨌든 일을 만드는 스타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관계가 이루어져 있는 사람들인데 이 올해 이제 정보사에서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별의별 희한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정보사에 이제 블랙 요원 명단이 중국에 넘어가가지고 유출되고 예. 그 다음에 정보사의 문상호하고 문상호 밑에 있는 여단장하고 싸워가지고 문상호 밑에 있는 이제 육사 세기수 선배인데 밑에 있는 선배하고 싸워가지고 너는 왜 공작을 그렇게 하냐 이래가지고 너는 왜 내가 하겠다는데 막냐 이래가지고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 이제 고소 고발전 난무해가지고 법원에 가서 정보사 기밀이 다 새고 이런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보사라는 데가 국방부 장관 직속 부대인데 이 아주 기밀이 지켜져야 되고 아주 이런 것들은 다 이 관리가 돼야 되는 그런 부대인데 심지어는 정보사령관이랑 여단장하고 싸워가지고 이게 법원에 가서 이 난리가 날 정도면 정보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해편에 준하는 어떤 혁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단지 이 인사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정보사를 날려버려야 되는 사실 수준까지 간 거예요 올해.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의 문제를 신원식이 국방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얘기를 안 하면 안 되는 수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신원식 장관이 안 하면 안 되는 수준에 간 거니까 그 안을 마련하는 단계였던 것이고 그 안을 마련하는 단계의 첫 번째 이제 스텝으로서 그러니까 단지 문상호를 날리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때 논의 단계가 정보사를 거의 해편하는 수준의 혁신까지 가기 위해서 문상호를 일단 인사를 해야 된다를 갖고 간 건데 예. 그 자리에서 정보사는 이미 그 이전부터 노상원을 통해 가지고 오비 그렇지. 요원들을 이 인맥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지금 계엄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3월 달부터 막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윤석열은. 그렇죠. 그 노상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안을 짜고 있는데 정보사를 날려버린다 그러면은 정보사가 지금 계엄의 모든 핵심인데 예? 한겨레 보도 보면은 계엄 땅 하자마자 정보사로 다 모이지 않습니까? 이 핵심들이 그렇죠. 계엄 수뇌부가 그렇죠. 이 정보사에 100 여단으로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비밀 회의를 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보사에서 해야 되는데 정보사를 날려버린다 그러면 이게 말이 다 되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맞아요. 근데 이거를 신원식 장관한테 얘기를 자 이제 내가 계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할 수가 없고 그렇지. 그러니까 자 신원식 자 국방부 장관 말고 국가안보실장에 이것도 좋은 거야. 그거 높은 거야 더. 옛날에 너 김관진 좋아하지? 김관진도 국방부 장관 한 다음에 국가안보실장 했어. 그거 좋은 거다. 이렇게 올려주고 경호처장하는 김용현 계엄 논의 멤버의 핵심인 김용현을 네가 가서 이거 정보사 계엄 준비를 이제부터 확실히 해. 8월 달에 이 트레이드가 이루어졌다. 이 내용인 거죠 지금. 그렇죠. 근데 애초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정부 군인사는 김용현을 거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맞아요. 김용현을 네. 거쳐서 다 한 거야. 그 군 인사를. 그러니까 이 정부는 음모론이 대부분 사실이야. 김용현이 인사 좌지우지한다는 1년 전부터 제가 계속 받고 계속 있었던 나왔던 얘기예요. 군 관련된 인사로부터 그 정보를 계속 그런 비슷한 류의 제보를 받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사실이야. 근데 제가 자꾸 뭐 다 사실이야. 말이 길어져서 죄송한데 네. 보수 정부에서는 네. 군 인사 농단이 항상 있습니다 보면은. 그렇죠. 박근혜 정권 때도 그 당시에 이제 김장수 안보실장, 그 다음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 그치. 이 두 사람이 자기 사람을 막 꽂아 넣느라고 난리가 나고 거기에 뒤에 누가 있습니까? 박지만 라인, 육사 동기들, 자기 예. 육사 동기들 꽂아 넣느라고 3명이 인사농단을 하느라고 난리가 나고 기무사령관이 날아가고 이게 엉망이었거든요. 그 이 정권에서는 김용현이 인사농단을 하는데 경호처장으로서 근데 신원식이 국방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장관 인사권을 또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원식과 김용현에 자기들이 의도를 하지 않았어도 인사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정보사에서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의도치 않게. 그래서 여단장하고 정보사령관이 왜 싸웠냐에 대한 해석이 그 당시에도 신원식 인사하고 김용현 인사가 충돌한 거다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그 충돌이 있어서 정보사가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신원식을 정리를 하게 된 거죠, 이 상황이.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도 청와대 출입 기자들 내부에서 옛날부터 나왔어요. 임기 초부터 나왔던 내용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네. 김용현하고 김태호가 두 사람이 외교안보 라인들에 대해서 싹 다 인사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정보사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최근에 나온 거에 의하면 지금 김용현과 노상원이 12월 4일 날 계엄 해제가 된 다음에 서로 통화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1차적으로 정보사가 선관위 압수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플랜 B, 플랜 C가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고 노상원은 그것을 딱 준비했다는 거라면 저는 플랜 A 정도가 선관위를 압수한 거면 선관위가 압수한 다음에 선관위를 통해서 이것을 압박하게 되고 계엄을 하게 되는 중요한 소위 계엄 요건들을 만드는 일들을 정보사가 했을 거라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그냥 단기간 계획으로 안 되는 거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소위 김용현 노상원이 이 얘기를 논의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 중간에 이게 이제 인사 문제로 삐걱대니까 인사를 바꿨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계획은 매우 긴 시간 동안 준비돼 있었었고 많은 요원들이 준비됐다. 이미 뭐 지금 9월 달부터 40명 정도를 문상호 사령관이 얘기했다는 걸 보면 예. 저는 모든 일관된 것이 그냥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적어도 1년여 이상들의 준비 작업들이 쭉 진행이 되면서 결론적으로 날짜 태길만 제가 볼 때는 이쪽 라인이 아닌 라인이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뭐 계속 흘러나오는 얘기가 뭐 건진 법사가 해시를 얘기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김건희가 화를 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측면이 해시에 해라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가 흘러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노상원과 김건희와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얘기도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고 오늘 아침에 뭐 박선원 의원 얘기에 의하면 노상원이 SBS 인터뷰 한 내용들을 보면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하고 진정성 있게 해도 여론조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란 표현을 소위 윤석열이라고 표현했을까 노상원이 그럼 이거 예를 들면 김건희 아니야 이런 또 추정도 하더라고요. 예. 전 그렇다면 기획은 실무단에서 다 했었습니다만 최종적인 이 결정 과정에서 김건희의 역할이 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또 그러니까 제가 또 아까 그래서 공포스럽다는 얘기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아닌 주술적 영역에서 중요한 사안이 결정되는 순간 그 사안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 이건 되게 공포스러운 거여서 답답하다, 참혹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상원이 올해 윤석열 그러니까. 대통령 운이 핀다고 그랬대요. 그러게. 아, 그래요? 운이 최고다 그렇게 올해가 노상원이 올해가 윤석열 대통령 운이 최고다라고 했고 그리고 노상원이 보니까 어둠의 계엄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날 보면은 계엄 사령부가 꾸려지고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 사령관이 되잖아요. 예. 근데 완전 허수아비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그 박한수는 국회 허수아비. 불러갖고 물어보면 모르지 않습니까? 예. 내용을 막 모른다 그러고 그렇죠. 뭐 어리버리 하잖아요. 일단 물론 정말 자기 방어를 위해서 모른다고 한 거겠지만은 그러나 뭐 이렇게 박한수 저 대장 이렇게 보면은 별로 그렇게 계엄 사령관답지 않은 뭐 이게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오늘 이제 한겨레 보도를 보면은 실제로 계엄 사령부의 역할을 하려고 했던 거는 정보사 100 여단에 모인 사람들인 거고 거기서 왕노릇했던 거 이제 노상원 씨인 거고 심지어는 원래 정보사 100 여당의 여단장 대리를 맡았어야 될 이 사람이 그 정보사 비상소집 명령이 떨어지니까 왜냐면 계엄 상황이 됐으니까 이제 비상소집 명령이 떨어져서 가서 이제 지휘권 행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갔더니 막 뜨라는 거 아닙니까? 오지 말라고. 넌 오지 마. 넌 오지 말고 여기 대회의실 오지 말고 지휘통제실 가 있어.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 또 가라니까 갔다는 거예요. 또 지휘통제실로 가라고 그래서. 왜냐면은 그 대회의실 들어가면은 이 어둠의 계엄사령부가 이 어둠의 비선 계엄사령부가 여기에는 정보사가 아닌 사람도 와 있고 막 이런데 이게 드러나게 되니까 너는 여기 멤버 아니고 오지 마라. 여기가 이 비선 계엄사령부고 여기에 대장이 노상원이다. 그런데 노상원은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윤석열 운이 확 피는 해니까 올해 안에 계엄을 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햄버거 먹고 그리고 아기보살을 반지하에서 하고 있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엉망진창이다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방금 전에 그 얘기한 게 조선일보가 보도한 거예요. 음. 이게 눈에 잘 안 띄어도 조선일보가 이런 걸 보도한단 말이에요.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태기를 3일날로 한 것도 거사일로 정한 것도 노상원 영향 아니냐. 조선일보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정보고. 네. 올해 운이 핀다. 올해 운이 더 재밌는 건 김용현이 반색했다는 거죠. 그 얘기 듣고 아 그래? 그러니까 이게 겉대는 뭐 거예요. 미친 인간들인데 제정신이 아닌 건데. 그러니까 대통령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밑에서 그거를 충실하게 군 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적 라인을 다 동원해 가지고 계엄 준비를 하고
근데 웃기잖아요. 방첩사가 원래 주력이 돼야 되거든. 방첩사가 원래 보안사 기무사 그 전실이잖아요. 예. 그 후신인 거지. 그럼 방첩사가 주도가 돼야 되는데 방첩사는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기무사 문건 만들고 뭐 이렇게 준비한 것 때문에 탈탈 털렸거든. 한번 조직이 확 한번 흩어졌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방첩사는 잘 통제가 안 되는 조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 선택한 게 정보사인 거야. 이거 확 그냥 통합을 해버려야 돼. 말해야 돼 진짜. 그러니까 정보사를 활용해가지고 지금 제2수사단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게 그게 그 사전 라인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고 방첩사가 합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걔네 완벽하게 못 믿으니 별도로 움직이는 별동대로 수사단을 하나 더 만들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1, 된 2가 된 거구나. 거죠. 1, 수사, 2, 수사. 1, 2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가지고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린 처음에 욱하면서 계엄 선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플랜 A, B, C까지 쭉 나가는 계획들이 러프하지만 다 잡혀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다. 일단 국회 점령해서 이거 국회 해산, 그렇지. 비상입법부 만드는 과정까지도 다 이미 염두에 뒀고 그러면은 아까 통일주체국민회의 나왔던 것처럼 윤석열 당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유일당으로 만들어서 야당 거의 싸그리 그냥 청산해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는 과정에서 저항이 발생하면 제2기갑 여단이 와가지고 탱크하고 장갑차 갖다 놓고 빵 막아버리거나 확 밀어버리거나 반란까지도 생각했다는 얘기지. 뭐 국민들이 어떻게 저항하겠어? 거기 마땅히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탱크 앞에서 저항할 방법은 없다고. 네. 군내 반대 세력 누가 움직일 가능성에 대비해서 갖다 놨다고밖에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도 생각한 거지 사실은. 근데 이 모든 게 자기들의 말은 뭐 민주당 이재명 때문에 또는 부정선거 조사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그들의 이야기고 어떤 자가 야 내가 말이야 사실은 내 마누라가 이것저것 좀 범죄를 많이 했어. 국정농단도 좀 하고 돈도 좀 먹은 것 같아. 근데 그거 지키기 위해서 너희 군이 좀 나서줘야 되겠다. 어떤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근데 윤석열의 속마음은 지금 여러 가지 무슨 뭐 국민의힘의 권성동이나 뭐 여러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무슨 법 논리랄지 그 다음에 이유랄지 정치적인 이유랄지 뭐 이런 것들을 대고 있지만 윤석열의 지금 속마음은 내 마누라 김건희의 부패와 그 부패를 은폐해온 나의 행적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겠다. 계엄을 통해서. 그런 사악한 마음이 없었다라고. 그거 전혀 없었어. 우리 각하는 그런 마음 전혀 없었고 순수하게 부정선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거 멍청하다 보니까 워낙 머리가 멍청해가지고 그거 유튜버들을 믿은 거야. 라는 식으로 그것도 일종의 마타도라고 저는 봅니다. 굉장히 사악한 인간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인간의 양심에 관해서는 거의 다가 믿기 때문에 그 사람도 뭐 어떤 선한 의지가 있었겠지라고 대부분은 설명을 하고 넘어가거든요. 여지를 남겨두는데 왜 이 인간의 악한 의도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냐는 거지. 맞아요. 윤석열은 굉장히 악한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 그때 그 핵심이라고 그냥 봐. 예. 핵심이라고 봐. 유시민 작가도 해석했던 것처럼 예. 그냥 우두머리가 되어야 하는 인간이었던 거예요. 원래 기질상으로.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안 되면은 미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검사라는 직업 자체가 그 우두머리의 속성을 상당 부분 충족해주고 그걸 그게 도드라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 거지. 왜냐하면 검사가 자기가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검사 한 명 한 명이. 그러니까.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누가 시켜도 구수까지 했는데 서울대 법대라고 하는 배경도 있고 그렇죠. 다 후배들이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 시켜도. 그러니까 적당히 거기서 개겨가면서 그냥 왕행세 계속 했던 거예요. 예, 맞아요. 또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견디지 못하는 우두머리가 계속 돼가지고 온 거야. 근데 그걸 반기를 자꾸 드는 게 미쳐버리는 거지. 자기가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윤석열은 나쁜 놈이었을 수 있다라는 상당히 사악한 놈이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자. 왜 그 가능성을 배제하고 언론 활동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정치본색 여기까지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김성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